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한 지력 정치인의 선택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10년 넘게 몸담았던 정당을 떠나서요. 네, 그렇죠. 그 유광혁 전 경기도 의원 이야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을 나와서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합류한 그 결정.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분의 입장문하고 또 이걸 분석한 언론 기고글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걸 바탕으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당을 옮겼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이유 그리고 이게 우리 지역 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뭔지 이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유 전 의원 본인이 밝힌 탈당 이유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네. 그 입장문을 보면 처음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 또 민주당 가치에 대한 공감 이런 걸로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 정치, 특히 그 지역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뭐랄까 큰 벽을 느꼈다는 거죠. 벽이요? 어떤 벽? 그 입장문에 나온 표현 그대로면 폐쇄적 구조와 독단적 방식으로는 이게 정말 시민의 삶을 바꾸기가 어렵구나 하는 그런 한계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 뭐 이런 거군요. 중앙당의 어떤 큰 가치랑 실제 지역에서 돌아가는 방식이 좀 달랐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당 정치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맞아요. 그 시민의 삶보다는 정치적인 이익 계산 뭐 이런 거 우선시하고 오히려 갈등을 만든다 이런 지적도 있었죠. 네. 정당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공공의 그릇이어야 한다. 특정인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역 정치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한 게 있었잖아요. 네, 바로 그 공천권 사유화 문제입니다. 이걸 아주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공천권 사유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당에서 후보를 정하는 그 권한, 그 공천권을 특정 인물이나 뭐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세력을 유지하는 데 쓴다 이런 거죠. 시민 위에 군림하듯이 권력을 휘두르고 조직을 자기 것처럼 운영한다. 뭐 이런 비판이군요. 네, 맞습니다. 공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데 그게 개인이나 어떤 가족의 정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한 주장이었죠. 이런 내부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했는데 결국 잘 안 돼서 탈당까지 결심했다는 거고요. 네, 입장문에는 그런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 전 의원의 경험과 비판을 외부 분석, 그러니까 그 기고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고글에서는 이걸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지는 않고요. 많은 정치 신인들이 겪는 좌절,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깊은 골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는 거군요. 중앙의 이념과 지역 현장의 작동 방식이 다른 어떤 이중적인 구조? 그렇죠. 그리고 이 공천권 사유화라는 게 이게 비단 그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한국 정치 전반의 어떤 고질병일 수 있다는 지적도 합니다. 듣고 보니 신박하네요. 정당이 마치 개인이나 특정 가문의 세습 재산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경고인 셈이네요. 네, 그런 위험성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이 본연의 역할, 즉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공공의 그릇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이 점을 다시 강조하고요. 결국 정당의 역할 회복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기고글의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입니다. 자, 이런 고민 끝에 유 전 의원이 선택한 곳이 조국 혁신당인데 사실 이대 막 생긴 신생정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은 작고 좀 낯선 정당이죠. 왜 하필 조국 혁신당이었을까요? 그 배경은 뭘로 보나요? 유 전 의원 본인은 정치를 시민의 손에 돌려드리겠다는 그 철학, 그게 분명해서 선택했다고 밝혔어요. 철학이요? 네, 협력하고 포용하고 무엇보다 시민을 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약속에서 좀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 같은 게 느껴지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분석 기고글에서는 작은 정당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당연히 언급하죠. 자원도 제한적이고 인지도도 아직 낮고 또 정치적인 영향력도 부족할 수 있다.
이런 한계점들이요. 그쵸. 이게 뭐 양날의 검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또 다른 균형을 찾아야 하는 그런 도전인 셈이죠. 그래서인지 그 2018년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 성숙한 책임감으로 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더라고요. 네, 그 초심과 책임감 사이의 균형 잡기 노력으로 읽힙니다. 아, 그리고 그 입장문에서 인용한 고사성어가 참 인상 깊었어요. 그 수능제주, 영능복주. 네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 그쵸. 이게 결국 정치 권력은 신인에게서 나오는 거고 그 뜻을 거스리면 언제든 회수될 수 있다. 뭐 이런 강력한 메시지 같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시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런 경계의 의미겠죠. 사실 익숙한 조직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게 정말 큰 모험이고 용기 있는 실험이라고 봐야겠죠. 네, 분명 큰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죠. 하지만 분석가들은 또 이런 시도가 때로는 정치 발전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물론 선곡 여부는 이제 시민들의 판단에 달린 거겠지만요. 기존 정치에 대한 어떤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유권자, 시민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니까요.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한 정치인이 기존 정당의 어떤 폐쇄성이나 공천 문제 이런 것의 한계를 느끼고 시민 중심 정치를 하겠다면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이분의 결정이 지역 정치의 현실, 또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당 구조, 특히 그 공천 과정은 과연 얼마나 시민의 뜻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선거일에 투표하는 것 외에 시민으로서 이 정치 역학관계에 어떻게 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